형들, 내일 밤 전 세계 돈줄을 쥔 사람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내일, 그러니까 2026년 5월 15일이에요. 제롬 파월이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고 케빈 워시라는 새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오늘 상원 인준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통과됐거든요. 역대 가장 근소한 격차예요. 연준 의장이 어떤 자리냐면 쉽게 말해 전 세계 돈줄 수도꼭지를 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내리면 증시가 날아오르고 집값이 들썩이고 환율이 출렁여요. 그 수도꼭지 손이 오늘 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사이동이 아니에요. 트럼프와 중앙은행 사이에서 2년 넘게 벌어진 전쟁의 결과물이거든요. 이 교체가 우리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실전 대응법까지 다 드릴게요. 먼저 파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그래야 왜 이 교체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제롬 파월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에요. 경제학자가 아니라요. 근데 이 형이 연준 의장으로 2018년부터 앉아서 8년 가까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진두지휘했거든요. 파월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2020년에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났을 때 파월이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0%까지 내리고 돈을 쏟아부어서 시장 붕괴를 막은 거예요. 그때 S&P 500이 한 달에 40% 가까이 폭락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게 다 연준이 돈을 빠르게 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2022년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9%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파월이 이번엔 반대로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2022년 3월부터 2023년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0.25%에서 5.5%까지 올렸어요. 역대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속도였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대출자들이 갑자기 이자 폭탄을 맞은 거예요. 한국 집주인들도 이 시기에 이자 부담으로 진짜 힘들었잖아요. 파월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파월 해임해야 한다, 금리 내려라고 계속 공격했거든요. 심지어 법무부가 파월을 형사수사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이 형이 안 흔들렸어요.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버텼거든요. 그게 파월의 마지막 유산이에요. 정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중앙은행 수장이라는 거요. 그리고 오늘 그 파월이 물러나는 거예요. 근데 형들, 잠깐요. 트럼프는 왜 그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걸까요? 단순히 경제 살리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좋은 이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달러 가치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도 내려가요. 달러 약세가 되면 미국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트럼프가 제조업 배살리기, 수출 늘리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유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 부채 이자예요.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가 넘어요. 이거 이자 내는 것만 해도 1년에 1조 달러 넘게 나가거든요. 금리가 1%포인트만 내려가도 미국 정부가 연간 수천억 달러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재정 절약이기도 한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솔직한 이유인데요. 주가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주가를 자기 정치 성적표처럼 봐요. 주가 올라가면 지지율 올라간다고 믿는 거죠. 근데 파월은 이 요구를 다 거부했어요. 물가가 아직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내릴 수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을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결국 원하는 걸 얻었어요. 파월이 나가고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연준을 맡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가봐요. 케빈 워시. 이 형이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케빈 워시는 1970년생, 지금 56세예요.
스탠퍼드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 나왔어요. 변호사를 하다가 금융권으로 넘어와서 모건 스탠리 M&A 부문에서 일했고 부시 행정부 때 역대 최연소인 35세 연준 이사로 임명됐어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있었으니까 연준을 아는 인물이긴 해요. 근데 이 형이 재미있는 게 과거에는 매파여였어요. 매파라는 게 뭐냐면 금리를 올리거나 적어도 함부로 내리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AI 기술 덕분에 미국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AI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물가 걱정 없이 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 논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워시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에요. 워시가 취임하자마자 직면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지뢰예요. 첫 번째 지뢰가 인플레이션이에요. 형들, 지금 미국 물가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대비 6% 급등해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E 지수가 3월 기준 3.5%예요. 목표치가 2%니까 아직도 한참 높은 거예요. 왜 물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냐면 이란 전쟁 때문이에요.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갈등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생겼거든요. 전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나가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거예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지뢰가 트럼프의 압박이에요.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워시가 금리를 안 내리면 또 파월처럼 공격받을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오르고요. 어느 쪽으로 가도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 지뢰가 연준 내부 분열이에요. 지난 4월 FOMC에서 19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4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분열된 상황이었거든요. 워시가 이 분열된 조직을 이끌면서 트럼프 압박도 버텨야 하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올해 금리 동결을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내년 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니 아직 인하도 안 됐는데요. 워시가 취임하는 첫날부터 이 세 가지 지뢰밭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역사적 사례를 봐볼게요. 과거에 연준 의장이 바뀔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1987년에 앨런 그린스펀이 폴 볼커 뒤를 이어 연준 의장이 됐어요. 취임 2달 만에 블랙 먼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다우존스가 22% 폭락하는 사태가 생겼거든요. 그때 그린스펀이 바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켰고 이게 그린스펀 시대의 시작이 됐어요. 2006년에 벤 버냉키가 의장이 됐을 때는요. 부임 직후 비교적 조용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했어요. 버냉키는 헬리콥터 머니, 그러니까 돈을 하늘에서 뿌리는 것처럼 엄청난 양적 완화로 위기를 넘겼어요. 2014년에 제닛 옐런이 들어왔을 때는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이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정상화를 했어요. 이 역사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새 의장이 취임하면 시장이 한동안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형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확인하기 전까지 시장이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워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FOMC 회의는 6월 16일에서 17일이에요. 그때 워시가 첫 금리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게 워시의 첫 번째 시험이자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을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시장은 현재 6월 금리 동결 확률을 96%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엔 안 내릴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거예요. 형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워시 취임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그에 따라 자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리해 줄게요. 시나리오 하나. 워시가 독립성 유지하며 인플레 잡기 우선 선택. 이 경우는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3.5%이고 목표치는 2%니까 이 길을 가면 금리 인하는 빨라도 2026년 9월 이후예요. 일부에서는 아예 2026년 내내 동결 가능성도 얘기해요. 이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달러 강세가 유지돼요. 달러가 강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반면에 에너지주, 원자재 관련 주식, 배당주 같은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 상대적으로 잘 버텨요. 시나리오 2. 워시가 트럼프 압박에 굴복해서 조기 금리 인하. 이 경우는 물가가 아직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증시가 환호하고 달러가 약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할 위험이 있어요. 채권 시장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월가에서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불러요. 정부가 돈을 풀면 채권 투자자들이 알아서 장기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보다 금리 민감도 낮은 자산, 예를 들면 에너지 인프라나 물가 연동 채권 같은 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시나리오 셋. AI 생산성 논리 실현. 워시가 주장하는 대로 AI가 실제로 경제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없이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말 그대로 베스트 케이스예요. AI 관련 기술주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시장은 이게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자, 형들, 정리할게요. 지금 연준 의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는 거예요. 새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시장이 확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6월 FOMC 전까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시기에 레버리지 투자, 몰빵 투자는 리스크가 커요.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안전해요. 비상금 3개월치에서 6개월치 유동성은 무조건 확보해 두는 게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환경에 맞는 자산 배분이에요. 현재 PCE 3.5%, PPI 6% 급등, 유가 $100 근접이라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이 중요해요. 에너지 섹터 ETF, 원자재 관련 자산, 물가 연동 채권, TIPS 같은 것들이 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요.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왔던 장기 성장주 중에서 실적 뒷받침이 약한 건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는 달러 환율 변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금리 동결이 길어지면 달러 강세가 유지돼요. 달러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해외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환전 타이밍 잘 봐야 하고요. 달러 자산 일부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 환경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는 6월 FOMC를 반드시 지켜보는 거예요. 6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워시 의장의 첫 금리 결정이 나와요. 그때 워시가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시장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 발표 자체보다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뉘앙스,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전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두세요. 다섯 번째,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특별히 봐야 할 게 있어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5월 28일에 있어요. 미국 금리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금리에 직접 영향을 줘요. 특히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 흐름을 잘 봐야 해요. 달러 강세 환경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 자산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형들,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연준 의장이 바뀐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파월이 만들어 놓은 금리 구조, 인플레이션 환경, 이란 전쟁발 유가 충격. 이건 워시가 바꾸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수도꼭지를 갑자기 틀거나 잠그면 물이 역류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방향을 잘못 읽는 것보다 변동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게 더 중요한 시기예요. 워시라는 새 선장이 배에 타는 날이에요.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파도에 유가 쓰나미, 트럼프 압박까지. 이 선장이 이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는 6월 첫 번째 시험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형들이 해야 할 건 그 시험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미리 한쪽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요. 파월이 물러나고 워시가 들어오는 밤, 전 세계 금융 권력이 조용히 이동했어요. 이 변화가 여러분 통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6월 FOMC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과학실이었습니다.